흙은 지구가 생긴 그 언젠가, 그 시기부터 존재해왔다. 사람들이 진화하면서 도구를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도 흙에서부터 토기를 만들어 오기 시작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무수히 많은 기초 재료들이 나와도 아직도 흙은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다. 오늘은 흙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옹기와 기와를 만드는 곳을 찾아 흙이 어떻게 재탄생하는지 그 모습을 담았다. 우리 전통의 거주 형태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옥에서 기와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충북 충주시 외곽에 위치한 한 공장. 공장 뒤편에 거대한 산처럼 흙을 쌓아서 3년 정도에 거쳐 자연 숙성을 시킨다. 잘 숙성된 흙은 거대한 포크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고 있다. 바로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기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흙은 이렇게 재탄생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5곳을 거치면서 흙은 곱게 분쇄되어 기와를 만들기 좋은 입자로 걸러지게 된다. 미처 분쇄되지 못한 흙들은 모아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갔다가 오곤 한다. 기와는 지붕을 덮기 위하여 점토를 틀에 넣어 일정한 모양으로 가마에서 구워 만든 건축재이다. 원래 목조 건물의 지붕에는 이형이나 볏짚,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식물 성부재를 사용하였는데 내구력이 약하여 자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좋고 강도가 높은 반영구적인 점토소 성품인 기와가 출현하게 되었다. 목조 건물의 기와를 사용하여 지붕을 이는 풍습은 고대 동양 건축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지만 그 기원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곱게 분쇄된 흙은 물과 섞어서 잘 반죽을 하고 적당한 입자를 거쳐서 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 또 어디론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손길이라고는 이 거대한 8개의 컨베이어 벨트와 1개의 반죽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원을 넣는 것 외에는 전부 자동으로 그 공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와집의 유래와 변천도 중국에서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한사군의 설치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자극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잘 반죽된 흙은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기계들로 들어간다. 진공성형기라는 기계로 반죽된 흙에서 공기를 빼고 진공 상태로 압축을 해주는 기계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반죽하면서 공기를 완전하게 뺄 수 없어서 기와의 내구성이 떨어지던 것을 보강해 이제는 진공성형기에서 공기를 완전히 뺀 반죽된 흙을 만들어 내므써 기와의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다. 진공성형기를 빠져나오는 흙 반죽들은 자동으로 기와의 모양을 찍어낸다. 숲기와의 모양을 찍어내고 자동으로 회사의 로고까지 찍어내기 바쁜 오래된 기계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기와는 지붕에 씌워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 제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경관과 치장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목조 건물의 지붕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이나 명칭이 각각 다르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붕에 씌워 기와등과 기와골을 형성하여 눈과 빗물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키와와 암키와이다. 대부분의 수키와와 암키와는 원통형의 목재 모골의 외측에 삼배나 무명 등의 포목을 감고 양질의 진흙을 다진 점토판을 씌워 방망이 같은 고판으로 두들겨 얼마 동안의 건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와도로 2분하거나 3분 또는 4분하여 제작한다. 숲기와를 생산하는 라인에서는 오랜 숙련된 기술자들이 자연 건조를 위해서 다단으로 된 철 구조물의 기와를 옮겨 자리를 잡는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자동으로 찍어내는 기계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도 한눈을 팔 수도 없이 건조대로 옮겨줘야 한다. 이렇게 자연 건조대에 다 채우고 나면 작업장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자연 건조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바로 옆에서는 암기화가 생산되고 있다. 암기화는 숲기화와 마찬가지로 진공성형기에서 압축된 흙 반죽들이 나오면 암기화 모양의 금형틀에 의해서 암기화의 모양을 1차적으로 만들어낸다. 이어지는 프레스에서는 암기화의 양 가장자리를 커팅해내고 안쪽에 회사의 로고까지 찍어주면 그 다음은 작업자가 암기화의 숨구멍, 즉 물 빠짐 구멍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뚫어줘야 한다. 숨구멍이라 불리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줘야 비가 넘치지 않고 잘 흐른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암기화도 자연 건조대에 실어서 자연 건조장으로 옮겨줘야 한다. 바닥에 레일을 따라 옮겨진 기화들은 약 일주일간의 건조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건조를 한 다음에 가마에서 구워야 한다. 한쪽에서는 한 작업자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뭔가에서 가보니 막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막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무늬들은 단순한 미적 대상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을 소망하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와공들이 고심하여 창안한 독자적인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숲기화들을 이용해 숲막새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막새는 숲막새와 암막새로 나뉘는데 오늘은 숲막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숲막새에 만들기 위해서는 숲기화를 넣고 모양이 새겨진 금형틀에서 모양을 찍어내 가장자리를 일일이 다듬어 줘야 매끄러운 막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막새는 지붕의 추녀 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화로 수키화 끝에 원형의 드림새가 부착된 수막새와 암키화 끝에 장방형의 드림새를 부착한 암막새로 구분되고 있다. 암수막새는 여러 가지 무늬가 오목색인된 목재 또는 도제의 와범에서 찍어낸 것으로 연꽃, 당초, 보상화, 귀면, 금수 등의 다양한 무늬가 드림새에 새겨져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채로운 변화를 보이고 제작 기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고학이나 미술사의 연구에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막새는 모양의 특성상 쌓아서 건조할 수 없어서 별도의 건조장에서 바닥에 일렬로 건조해야 하기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자연 건조를 마친 기화들은 가마에서 굽기 위해서 가마틀에 일일이 옮겨줘야 한다. 가마에서 고르게 구워질 수 있도록 기화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세심하게 쌓아줘야 하기에 작업자들의 손길은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 가마에서 고르게 구워지지 않으면 강도가 약해지고 갈라지는 등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불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대형 가스 가마가 줄줄이 서 있는 가마는 옛날에는 장작을 사용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가스로 된 가마가 도입된 것이다. 숙련된 작업자가 가마의 문을 열어서 그 이전에 넣었던 기화들을 먼저 빼내고 새로운 기화들을 넣어야 한다. 가마에서 기화는 이틀 밤낮을 뜨거운 가스열로 굽기를 하고 하루 꼬박 그 열을 천천히 식혀줘야만 기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가마에서 나오는 기화들의 상태는 불량도 없이 최상의 기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가마에서 바닥에 레일로 옮기고 자연 건조를 마친 기화들을 새롭게 가마에 넣어줘야 한다. 워낙에 무거운 기화들이기에 크레인과 바닥에 레일이 없으면 작업이 어려울 정도이다. 가마에서 식혀져서 나온 기화들은 기화의 종류에 따라서 3장에서 5장씩 노끈으로 묶어주고 비닐로 한 팔레트씩 자동 포장을 해서 야적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일반형의 기와 이외의 용마루의 양쪽 끝에 높게 장식된 침이 각 마루 끝에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규면기와 그리고 각 마루를 쌓아 올리는 적재, 마루 밑에 기와 꼴을 막는 착고기와 석가래의 부식을 방지하고 이에 치장을 위한 석가래기와 각 마루의 추녀 밑에 네모난 석가래에 사용되는 사래기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와의 종류 가운데 일반화된 암수기와와 막새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식기와 특수기와들은 방수성이나 내구성을 지니며 본래의 기능 외의 기와집의 경관과 치장을 돋보이게 하려는 새로운 건축의장의 발달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종류의 기와의 개발과 막새에 새겨진 다채로운 무늬의 채용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룩되었다. 드디어 출하날, 이렇게 완성된 기와는 아름다운 한옥의 지붕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옹기 제작 공방이다. 옹기는 약토라는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질그릇이다. 옹은 독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로서 그릇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곳에서는 기와와는 다르게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공방의 특별한 점은 1m가 넘는 대형 옹기를 제작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의 가마에서 자연스럽게 옹기일을 해온 지 벌써 50년이 넘은 김성수 옹기쟁이는 어릴 적에 병으로 말이 어눌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행복하기만 하다. 여주의 도자기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사홍원에 예속된 관요를 약 280년 전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분원으로 옮겼다. 지금의 분원도요지가 된 것이다. 특히 여주의 쌀이 사는 고령토 생산지로 광주 분원과 가까워 각광을 받았다. 옹기쟁이는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옹기의 바닥면을 일일이 두들려가면서 손의 감각만으로 만들고 있다. 바닥면이 정리되면 이제는 옆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높은 높이를 만들 수 없다 보니 한 단씩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들어온 신자들이 옹기 굽는 것을 호구지책으로 삼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784년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전해진 이래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1801년에 신유박해부터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해 신자들은 깊은 산골짜기처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몸을 숨겼다. 당시 천주교 신자였던 김성수 옹기쟁이의 할아버지도 이때 다른 신자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군의 이곳에 정착하였다. 그렇게 해서 전국 곳곳에는 일반 향촌사회와 다른 신자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은신처로 삼았던 깊은 산골짜기나 신자촌에서는 아직도 많은 옹기 조각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던 신자들이 수치나 옹기를 만들어 내다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적은 경기도 여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시,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에서도 확인된다. 모두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옹기마을의 흔적이다. 조선시대 옹기장이들은 철저하게 신분질서가 지켜지던 향촌사회에서 천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옹기장이들은 국가와 사회, 가문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신분을 숨기고 고향을 떠나온 천주교 신자들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을 거부하지 않고 옹기점에 머물게 해주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 옹기는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업수단이 되었다. 신자들이 옹기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했다. 먼저 옹기 제작은 점토, 기술, 땔감 외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옹기마을은 신분을 숨기기도 유리했다. 신자들 중에는 박해를 피해 이주에 오면서 본래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사람이 많았다. 옹기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천시를 받았기 때문에 옹기마을에 거주하면 신분을 감추기가 쉬웠다.
한 단과 단 사이는 다른 흙으로 이어주고 일정 높이가 되면 흙의 무게로 옹기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된다. 옹기의 바깥면을 가스불로 트지 않을 정도로 건조시켜줘야 한다. 작업을 하다 말고 옹기쟁이가 갑자기 깡통에 숯불을 지피기 시작한다. 옹기 안쪽은 가스불로 건조시킬 수 없어서 숯불을 넣어서 조금씩 건조를 시켜줘야만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단과 단 사이의 흙으로 이음새를 만든 부분은 이음새가 뜨지 않도록 손의 감각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이음새를 없애줘야 하는 작업이 반복된다.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옹기쟁이의 키높이까지 높아져서 작업대를 딛고 올라서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공든 옹기가 무너질 수 있기에 집중해 또 집중을 해야만 한다. 독은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져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시신을 넣는 관으로도 사용되어 왔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생활에 더욱 기묘하게 사용되어 고구려의 안악 3호분 고분벽화에 크고 작은 독을 늘어놓은 장면이 있으며 백제와 신라에서는 쌀이나 술, 기름과 간장, 젓갈 등을 저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11세기 전반에 송나라 서긍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따르면 쌀과 장을 저장하는 용기로 큰 독을 사용하였으며 과일이나 식초, 식수 저장용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조선 초기의 경국대전에는 봉상시 등 14개 기관에 옹장이 104명 있고 각기 조역이 인이 있다 하였다. 성현의 용제총화에서는 사람에게 소용되는 것으로 도기는 가장 필요한 그릇이다. 지금의 마포, 노량진 등지에서는 진흙 굽는 것을 업으로 삼으며 이는 질그릇 항아리, 독 종류이다 라고 하여 생활용기로서 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독은 선사시대부터 생활에 기묘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옹기는 단순히 그릇의 형태로 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질그릇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독을 비롯하여 소래기, 단지, 식초병, 시루, 거름통, 약탕기 등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생활용기들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로서의 독과 구분된다.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옹기는 현재까지 15, 16세기의 분청자 백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바 없으나 17세기의 철화백자 가마터인 담양용연리 대전 정생동 요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질그릇 표면에 약토를 입힌 옹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옹기는 18, 19세기를 거치면서 당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일상생활에 기묘하게 쓰였으며 지역에 따라 형태나 무늬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후반 김중근의 풍속도에 그려진 가마가 있는 옹기점과 제작 모습, 파는 모습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이음새의 부분들을 없애주고 멋스러움을 위해서 옹기 중간에 골을 내서 라인도 만들어주면서 대형 옹기의 멋을 만들어가고 있다. 작업이 다 끝난 옹기는 자연 건조를 시켜야 하는데 이 무게가 80kg에 달해 장정 4명이 달려들어 손자국이 날 수 있어서 맨손으로 들지 못하고 천으로 감싸서 옮겨야만 한다. 옮기다 자칫 호흡이 안 맞으면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제 자연 건조를 열흘 동안 해서 잿물을 입히고 잿물이 마르기 전에 손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려 넣어서 또 3일 동안 건조를 시키게 된다.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에 광명단이 옹기에 쓰이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60년대 이후 옹기 제작에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오랜 역사성을 가진 옹기는 현대에 이르러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옹기는 가스 가마에 넣고 3일 밤낮을 구워서 하루를 꼬박시킨 후 꺼내면 대형 옹기 제작이 끝이 나는 것이다. 기와와 옹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인 흙을 이용해 주거와 식문화를 만들어 온 소중한 소재이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흙은 이렇게 오늘도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